이건 말이 안 됩니다. 미국은 실리콘밸리를 만들었고, 독일은 엔지니어링을 완성했고, 영국은 금융을 지배했지만, 그런데 이제 한국이 그 모든 것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 치밀한 전략, 그리고 끊임없는 도전. 이제 우리는 한국을 배우지 않으면 뒤처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현실을 인정하는 순간 한국은 이미 한참 앞서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한계를 모르는 무서운 나라, 한국의 실체를 밝히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영국 기자가 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영국 출신의 경제 전문 기자 다니엘 로렌스입니다. 지난 15년 동안 세계 산업과 기술 트렌드를 분석해왔죠. 그런데 편집장이 하필이면 제게 한국 산업을 취재해 오라니 썩 내키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혁신이나 독일의 제조기술, 중국의 압도적인 생산력 같은 흥미로운 주제들이 많은데 삼성이나 현대 같은 대기업 몇 개가 전부인 나라에 도대체 뭘 보러 가라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솔직히 말해 기대도 안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한국을 몰라도 너무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첫 번째 충격을 받았어요. 인천공항의 자동화 시스템은 영국의 히드로나 미국의 JFK와는 완전히 달랐죠. 출입국 심사가 단 10초 만에 끝났어요. 여권을 자동 게이트에 대고 얼굴 인식 스캔 한 번으로 모든 절차가 끝났죠. 이게 뭐지? 영국에서는 30분 이상 줄 서서 겨우 심사관 앞에 서는데 공항을 빠져나오는 동안 곳곳에 설치된 디지털 안내판, 로봇 도우미, 실시간 번역 서비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게다가 공항에서 서울 시내까지 가는 열차는 정확히 예정된 시간에 도착했고 열차 안에서도 초고속 와이파이가 끊김없이 제공됐습니다. 영국에서는 기차 지연이 일상인데 말이죠. 택시를 탔을 때도 놀라웠어요. 기사님이 목적지를 물어볼 때 제가 영어로 대답하자 그는 당황하지 않고 바로 스마트폰 앱을 켜서 번역 기능을 활성화했죠. 그리고 전체 루트, 예상 시간, 요금까지 모두 영어로 표시된 화면을 보여주었어요. 런던의 택시 기사들도 이런 기술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제가 말했더니 기사님은 웃으며 이건 이제 기본이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있는 호텔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한국의 첫 인상에 압도되어 있었어요. 다른 나라에 온 게 아니라 미래로 시간 여행을 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절로 들더군요. 취재 일정 첫날, 저는 포항의 포스코 제철소를 방문했어요. 철강이 이렇게 중요한 산업인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철소 하면 대개 먼지와 화염, 땀에 젖은 노동자들을 떠올리잖아요. 영국의 중공업 지역인 셰필드와 웨일스가 머릿속에 그려졌죠. 하지만 포스코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눈앞에 펼쳐진 것은 거대한 첨단 시설이었으니까요. 깨끗한 바닥, 디지털 제어 패널, 자동화된 로봇 시스템. 이건 제철소가 아니라 방대한 과학 실험실 같았습니다. 가이드가 저를 중앙 관제실로 안내했어요. 그곳에서는 수십 명의 엔지니어들이 대형 스크린 앞에서 작업하고 있었죠. 실시간 데이터가 끊임없이 흐르고 인공지능 시스템이 생산 공정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어요. 이게 정말 철강을 만드는 곳인가요? 제가 의아하게 물었어요. 네, 세계에서 가장 첨단화된 제철소입니다. 가이드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죠. 저는 철강 연구소로 안내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젊은 연구원이 특별한 철강 샘플을 보여주었어요. 이건 저희가 개발한 초경량 고강도 철강입니다. 보통 철보다 60% 가볍지만 강도는 2배 이상이죠. 저는 그 샘플을 들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믿기지 않게 가벼웠거든요. 이런 철강을 어디에 사용하나요? 전기차 배터리 케이스, 고층 건물 구조물, 우주 발사체까지 다양하게 활용됩니다. 그때 저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테슬라 같은 전기차 기업들도 이런 철강을 사용하나요? 연구원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태블릿을 꺼냈어요. 그가 보여준 자료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케이스의 70%가 한국산 특수 철강으로 만들어집니다. 테슬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전기차 제조사들이 저희 제품을 사용하고 있어요. 저는 그 자료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정말이었습니다.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들이 줄줄이 포스코의 고객 목록에 있었죠. 그런데
왜 미국이나 유럽의 철강 기업들은 이런 첨단 소재를 개발하지 않나요? 독일이나 영국도 훌륭한 철강 산업 역사가 있잖아요. 연구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유럽과 미국은 IT와 서비스업에 집중하면서 철강 같은 전통 산업을 중국에 넘겨줬어요. 그때 저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한국은 다른 길을 택했던 겁니다. 그들은 철강이라는 전통 산업을 포기하는 대신 첨단 기술을 접목시켜 완전히 새로운 산업으로 재탄생시켰어요. 제철소를 둘러보면서 저는 계속해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연구실에서는 수소를 활용한 친환경 제철 기술을 개발 중이었고, 다른 구역에서는 탄소 배출량을 90% 이상 줄인 신공정 테스트가 진행 중이었어요. 탄소 중립이 화두인 시대에 철강 산업처럼 전통적으로 오염이 심한 분야에서 이런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다니 놀랍네요. 제 말에 연구원이 자신감 있게 답했어요. 그게 바로 저희가 하는 일입니다.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거죠. 철강 산업을 둘러본 후 저는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어요. 영국 본사에 첫 보고서를 보내야 했거든요. 제가 쓴 첫 문장은 이랬습니다. 우리가 알던 철강 산업은 이제 사라졌다. 한국이 그것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다. 다음 취재지는 울산의 현대중공업 조선소였어요. 기차를 타고 울산으로 가는 길에도 놀라움의 연속이었죠. KTX라는 고속열차는 런던에서 맨체스터까지 가는 영국 열차보다 훨씬 빠르고 안정적이었거든요. 게다가 열차 안의 와이파이는 제 런던 사무실보다 빨랐어요. 울산에 도착해서 조선소로 향했을 때 저는 정말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금까지 본 산업시설 중 가장 거대했거든요. 축구장 수백 개를 이어 붙인 것 같은 부지의 거대한 선박들이 각 단계별로 건조되고 있었어요. 저 멀리서는 100m가 넘는 크레인들이 마치 거대한 기계 공룡처럼 움직이고 있었죠. 조선소 관계자는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하루에 평균 1.5척의 선박을 완성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조선소죠. 중국도 많은 선박을 만들지 않나요? 중국은 양적으로는 많이 생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드는 건 그냥 배가 아니에요. 그는 저를 한 건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은 LNG 운반선 설계실이었어요. 수십 명의 엔지니어들이 3D 홀로그램 디스플레이 앞에서 선박의 디테일을 조정하고 있었죠. LNG, 액화천 연가스를 운반하는 선박은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선박 중 하나입니다. 영하 162도를 유지해야 하고 단 1mm의 설계 오차도 허용되지 않아요. 관계자는 태블릿을 꺼내 저에게 한 차트를 보여줬어요. 전 세계 LNG 운반선의 80%가 한국에서 만들어집니다. 특히 고부가 가치 선박인 초대형 컨테이너선, 해양 플랜트에서는 한국이 독보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죠.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유럽은 이런 고부가 가치 선박 건조를 포기한 거죠? 영국이나 독일도 과거에는 조선 강국이었잖아요. 그가 제게 직설적으로 그러나 사실에 근거해 설명했죠. 유럽은 조선업을 노동집약적이고 구시대적이라 여겨 포기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다르게 생각했죠. 우리는 조선업을 첨단 기술 산업으로 재정의했어요. 저는 더 깊은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런치타임에 20년 경력의 베테랑 엔지니어를 인터뷰했죠. 유럽이 조선업을 포기하고 중국에 밀리던 90년대, 한국은 위기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결정적인 전략을 세웠어요. 저가 선박 시장은 중국에 양보하고 세계에서 가장 복잡하고 기술력이 필요한 선박에 집중하기로 한 거죠. 그는 흥미로운 사례를 들려주었어요. 최근 독일의 한 해운회사가 중국에서 컨테이너선을 주문했다가 큰 문제가 생겼어요. 배가 인도된 지 2년 만에 구조적 결함이 발견됐거든요. 결국 그들은 한국으로 돌아와 새 선박을 발주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한국이 어떻게 세계 1위 조선 강국이 됐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값싼 선박을 대량 생산하는 대신 세계에서 가장 어렵고 복잡한 선박을 만드는 데 집중했던 거죠. 조선소 견학 마지막에 저는 완전히 새로운 것을 보게 됐어요. 바로 자율운항 선박 프로젝트였습니다. 이건 세계 최초의 완전 자율운항 컨테이너선 프로젝트입니다. AI가 조타수 역할을 하며 기상 조건, 해류, 다른 선박의 움직임까지 분석해 최적의 항로를 찾아내죠.
저는 영화 속에서나 볼 법한 미래 선박의 모형과 시뮬레이션을 보고 감탄했어요. 이건 배가 아니라 바다 위를 달리는 컴퓨터네요. 엔지니어가 웃으며 말했죠. 맞아요. 우리는 이제 조선사가 아니라 해양기술 기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온 저는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하며 영국 본사에 두 번째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유럽이 조선업을 구닥다리 산업이라며 포기하는 동안 한국은 조선업을 미래 산업으로 탈바꿈시켰다. 이제 세계 해양 물류의 80%가 한국산 선박에 의존하고 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호텔 룸서비스를 시켰어요. 이날은 공식 취재 일정이 없었기에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며 일상 속 기술을 경험해보기로 했습니다. 커피숍에 들어가 노트북을 켰는데 와이파이 속도에 또 한 번 놀랐어요. 런던 최고급 호텔보다 동네 카페의 인터넷이 몇 배는 빨랐거든요. 호기심의 속도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런던의 제 사무실 인터넷과 비교하면 약 12배 빠른 속도였죠. 옆자리에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이가 영상을 편집하고 있어서 호기심에 말을 걸었어요. 인터넷이 정말 빠르네요. 특별한 요금제인가요? 그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아니요. 그냥 기본 와이파이예요. 한국에서는 이 정도가 표준이에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영국에서는 광 케이블 설치에 몇 개월씩 기다리고도 이런 속도를 경험할 수 없거든요. 점심시간에 식당에 갔을 때도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테이블마다 태블릿 메뉴가 있었고 QR코드로 주문하면 로봇이 음식을 가져다 주었죠. 결제는 스마트폰 한 번 떼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저녁에는 전통시장을 방문했어요. 수백 년 된 시장에서조차 상인들이 모바일 결제를 사용하고 있었죠. 70대로 보이는 할머니 상인에게 물었어요. 디지털 결제 시스템 사용이 어렵지 않으세요?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처음엔 좀 헷갈렸지. 근데 이제는 현금보다 편해. 이 장면을 보며 영국의 제 할머니를 떠올렸어요. 할머니는 아직도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는 중인데 한국의 노인들은 이미 디지털 환경에 완벽히 적응한 것 같았죠. 그날 저녁 지하철을 타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또 하나의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에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고화질 영상을 시청하거나 모바일 게임을 하고 있었죠. 버퍼링이나 끊김없이 말이에요. 런던 지하철에서는 터널에 들어가면 인터넷이 끊기는데 서울 지하철은 심지어 터널 속에서도 5G가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화상회의를 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호텔로 돌아와 영국 동료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인프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최소 10년은 앞서 있어. 이건 그저 빠른 인터넷의 문제가 아니야. 전체 사회가 디지털로 완전히 통합되어 있다고. 다음 날 저는 한국 최대 IT 기업 중 하나인 네이버 본사를 방문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네이버를 한국판 구글 정도로만 생각했던 터라 큰 기대는 없었죠. 그런데 네이버 본사 건물에 들어서는 순간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건물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기술 쇼케이스였거든요. 로비에서는 로봇이 방문자를 안내하고 엘리베이터는 얼굴 인식으로 작동했으며 회의실은 투명 디스플레이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사무실이 아니라 미래 연구소 같은데요. 제가 감탄하자 네이버 AI 연구센터장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저희는 한국의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는 기업이죠. 그는 저를 하이퍼클로바 연구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수십 명의 연구원들이 한국어 초거대 AI 모델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오픈 AI나 구글도 훌륭한 AI를 만들고 있지만 그들은 영어와 서구 문화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한국어와 아시아 언어에 특화된 AI를 개발하고 있어요. 연구센터장은 제게 하이퍼클로바의 시연을 보여줬어요. 놀랍게도 이 AI는 한국어 고문을 현대 언어로 번역하고 한국 특유의 문화적 뉘앙스를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미국의 AI 기업들이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나요? 제가 물었어요. 제공하긴 하지만 표면적인 수준이죠. 번역이 어색하고 문화적 맥락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언어의 깊은 층위까지 이해하는 AI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때 저는 중요한 점을 깨달았어요. 한국은 미국의 기술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기술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었던 겁니다. 네이버 방문 후에는 한국의 스마트 팩토리를 견학했습니다. 이곳은 AI와 로봇이 인간과 함께 일하는 미래 공장의 모습이었어요. 공장 관리자가 말했어요. 이 공장의 생산성은 자동화 이전보다 300% 높아졌습니다. 불량률은 99.8% 감소했고요. 그럼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았나요? 저는 서구에서 자주 제기되는 우려를 물었죠. 오히려 늘었어요. 로봇이 위험하고 반복적인 일을 대신하면서 인간은 더 창의적이고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우리 직원들은 이제 AI와 로봇을 관리하는 기술자가 되었어요.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서구에서 AI와 자동화는 종종 일자리 감소의 위협으로 여겨지는데 한국은 이를 기회로 전환하고 있었거든요. 한국의 IT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솔직한 질문을 던졌어요. 네이버 연구센터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언어와 문화적 장벽이 크죠. 하지만 이제 저희는 다른 전략을 택했습니다. 미국 시장에 직접 도전하는 대신 동남아시아, 중동, 라틴 아메리카 같은 신흥 시장에 집중하고 있어요. 이 지역들은 미국 기업들이 아직 깊게 진출하지 않았거든요. 그의 말에 제가 깨달았어요. 한국 IT 기업들은 실리콘밸리와 정면 대결하는 대신 자신들만의 차별화된 시장을 개척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저녁, 저는 세 번째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한국의 IT 기업들은 미국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보지 못한 틈새를 공략하고 있다. 이들은 이미 아시아와 신흥 시장에서 실리콘밸리 기업들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한국 취재의 하이라이트는 의심할 여지 없이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 방문이었어요. 공장에 들어가기 전 우리는 특수 방진복을 입고 세척 과정을 거쳐야 했죠. 먼지 한 톨도 허용되지 않는 환경이니까요. 평택 반도체 공장은 그 규모부터 압도적이었어요. 축구장 400개를 이어붙인 듯한 넓이는 상상을 초월했죠. 내부는 더 놀라웠습니다. 수천 대의 정밀 기계들이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특수 레일을 따라 웨이퍼가 이동하는 광경은 마치 SF 영화 속 장면 같았어요. 이곳에서 하루에 얼마나 많은 칩을 생산하나요? 제가 물었어요. 정확한 숫자는 기밀이지만 수백만 개 이상입니다. 이 공장은 24시간 365일 멈추지 않고 가동됩니다. 단 1초라도 멈추면 수십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거든요. 가이드가 저를 중앙 제어실로 안내했어요. 그곳에서는 엔지니어들이 거대한 화면 앞에서 생산 공정 전체를 감시하고 있었죠. 놀랍게도 실제 작업장에는 사람이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사람이 별로 없네요? 제가 물었죠. 네, 이곳은 거의 완전 자동화되어 있어요. 인간의 개입은 주로 이상 상황 처리와 고급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만 이루어집니다. 가이드는 제게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 차트를 보여줬어요.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43%를 차지하고 SK하이닉스가 29%를 차지하고 있었죠. 단 두 개의 한국 기업이 전 세계 메모리 칩의 72%를 생산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산업 우위가 아니라 독점에 가까운데요? 제가 말했어요. 가이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스마트폰부터 자율주행차, AI 서버까지. 세계 어디서든 전자기기를 사용한다면 한국산 반도체를 쓰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자체 반도체 생산을 늘리려고 하는데 그에 대한 우려는 없나요? 이 질문에 가이드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반도체는 그렇게 쉽게 따라잡을 수 있는 산업이 아닙니다. 30년 이상의 지식과 경험, 수천 명의 전문가, 그리고 엄청난 투자가 필요하죠. 미국의 인텔조차 삼성을 따라잡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는 계속해서 반도체 산업의 깊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반도체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약 1500단계의 공정이 필요합니다. 각 단계마다 0.01%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죠. 이런 정밀함을 유지하려면 수십 년의 노하우가 필요한데 이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정보는 미래 기술에 관한 것이었어요. 삼성은 이미 3나노미터 공정을 상용화했고 2나노미터 기술도 개발 중이었습니다. 나노미터는 머리카락 두께의 약 10만 분의 1 수준의 극미세 크기인데
이런 수준의 정밀도는 상상하기 어려웠어요. 이 기술은 AI와 퀀텀 컴퓨팅의 미래를 결정짓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어요. 그날 반도체 공장을 나오면서 저는 한국의 기술력을 완전히 새롭게 바라보게 됐어요. 이건 제조업이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첨단인 미세공학의 예술이었거든요. 호텔로 돌아와 저는 영국 본사에 네 번째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세계 디지털 경제는 한국산 반도체 위에 세워져 있다. 미국이 소프트웨어를 지배한다면 한국은 그 소프트웨어가 작동하는 하드웨어를 지배하고 있다. 제 취재 일정의 후반부에는 한국의 에너지 산업을 살펴보기로 했어요. 솔직히 에너지 분야는 전통적으로 미국, 중동, 러시아 같은 국가들의 영역이라고 생각했기에 한국이 이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다는 사실이 의아했거든요. 먼저 방문한 곳은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연구소였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들어온 건 거대한 태양광 패널 테스트 시설이었어요. 수백 개의 다양한 태양광 패널이 인공 태양빛 아래에서 테스트되고 있었죠. 연구소 책임자가 자신감 있게 설명했어요. 저희가 개발한 페로브스카이트 실리콘 텐덤 태양전지는 변환 효율이 28.6%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중국이 태양광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제가 물었어요. 중국은 기존 실리콘 태양전지를 저렴하게 대량 생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하고 있어요. 차세대 고효율 태양전지를 연구하고 있죠. 독일, 미국의 연구소들조차 저희 기술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국의 태양광 패널이 어떤 점에서 특별한지 설명해 주었어요. 기존 패널보다 30% 이상 효율이 높고 수명은 2배 이상 길었습니다. 무엇보다 극한 환경에서도 성능 저하가 적었죠. 우리는 사계절 극한의 환경에서 모든 실험이 끝났습니다. 사막, 극지방, 심지어 우주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태양전지를 만들 수 있어요. NASA와 유럽 우주국도 저희 제품에 관심을 보이고 있죠.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한국의 원자력 연구원이었어요. 이건 기존 원전의 10분의 1 크기지만 안전성은 100배 높은 차세대 원자로입니다. 냉각수가 없어도 자연순환으로 안전하게 냉각되는 혁신적인 기술이죠. 연구원장이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한국은 이미 UAE에 원전 사기를 수출했고 현재 폴란드, 체코, 사우디아라비아와도 협상 중입니다. 그런데 원전은 위험하지 않나요? 후쿠시마 같은 사고도 있었잖아요. 제가 일반적인 우려를 표했죠. 한국형 원전은 설계부터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저희 원전은 지난 40년간 단 한 번의 심각한 사고도 없었어요. 건설 속도와 효율성도 세계 최고 수준이고요. 가장 놀라운 건 원전 건설 비용이었어요. 한국은 미국이나 프랑스보다 30에서 40% 저렴하게 원전을 건설할 수 있었고 건설 기간도 훨씬 짧았습니다. 이런 경쟁력으로 한국은 세계 원전 시장에서 급부상하고 있었죠. 한국의 에너지 기술을 둘러본 후 저는 5번째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은 미래 에너지 산업의 3가지 핵심인 태양광, 원자력, 수소 모두에서 주도권을 잡아가고 있다. 이들은 기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내고 있다. 여행의 마지막 부분에서 저는 의외의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바로 한국 음식 산업이었죠. 처음에는 음식이 왜 중요한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점점 K푸드가 문화가 아니라 거대한 글로벌 산업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음식 테크 스타트업을 방문했어요. 이곳에서는 AI를 활용해 한식의 맛을 디지털화하고 전 세계 어디서든 동일한 맛을 재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맛의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어요. 한식의 미세한 맛 요소를 분석해 데이터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 각국의 현지 재료로도 한국 음식의 진짜 맛을 구현할 수 있게 하는 거죠. CEO는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이미 이 기술로 미국의 15개 도시에 한식 프랜차이즈를 성공적으로 론칭했습니다. 현지 직원들도 한국 요리사 없이 정통 한식을 만들 수 있게 됐죠. 놀라웠던 것은 K푸드의 시장 규모였어요. 2023년 기준 전 세계 K푸드 시장은 150억 달러 약 20조 원을 돌파했고 매년 두 자릿수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2025년에는 250억 달러 약 3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죠.
김치에 대한 이야기는 더 흥미로웠어요. 한국의 발효식품연구소를 방문했을 때 과학자들이 김치의 유산균이 가진 건강상 이점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김치에는 500종 이상의 유산균이 있어요. 이는 요구르트나 다른 어떤 발효식품보다 훨씬 다양하죠. 김치 유산균은 장 건강, 면역력 향상, 심지어 피부 상태 개선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소에서는 김치 유산균을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약품까지 개발하고 있었어요. 유럽과 미국에서는 이미 김치가 슈퍼푸드로 인정받고 있었고, 2023년 한국산 김치 수출은 전년 대비 40% 증가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김치가 반찬이 아니라 글로벌 건강식품 산업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한국의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였어요. KFC 같은 미국 브랜드가 전 세계 치킨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의 치킨 브랜드들이 빠르게 글로벌화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저희 치킨은 미국식과 완전히 달라요. 2번 튀기는 특허받은 조리법으로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죠. 양념도 현지화했고요. 이런 차별화 전략으로 이미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에 500개 이상의 매장을 열었습니다. CEO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뉴욕 타임스퀘어 지점은 개업 이래 늘 대기줄이 있을 정도로 인기입니다. KFC와 직접 경쟁해도 저희가 이기고 있어요. 놀라웠던 것은 한국의 비건 식품 산업이었어요. 한국 음식이 고기 중심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사찰 음식, 나물 요리 등 채식 기반 음식도 풍부했습니다. 서울의 한 비건 푸드 스타트업에서는 식물성 재료로 고기 맛을 내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이미 이들의 식물성 불고기와 갈비 제품은 미국 홀푸드마켓과 유럽 슈퍼마켓에 입점해 있었죠. 한국 음식의 감칠맛은 고기가 아니라 발효에서 옵니다. 저희는 이 비결을 활용해 식물성 재료로도 고기 못지않은 풍미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K푸드의 글로벌화를 보면서 저는 한국이 어떻게 자국의 음식 문화까지 세계적인 산업으로 발전시켰는지 이해하게 됐어요. 이것도 그저 운이 아니라 체계적인 연구와 글로벌 전략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죠. 3주간의 한국 취재를 마무리하며 저는 이 나라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빠르게 성장한 신흥 경제국 정도로 생각했지만 이제는 한국이 세계 경제의 중요한 축이자 기술 혁신의 선두주자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철강, 조선, 반도체, IT, 에너지, 푸드테크까지. 한국은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혁신가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어요. 이런 변화는 몇 년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친 체계적인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기업들의 문제 해결 방식이었어요. 그들은 어려움을 만나면 도전을 포기하는 대신 더 강한 동기를 얻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의 성공 비결을 묻자 여러 경영자들이 비슷한 대답을 했어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 장기적 관점에서의 투자, 기술 독립성에 대한 집념, 그리고 가장 많이 들은 말은 빨리빨리 문화였습니다. 우리는 남들이 20년 걸려 할 일을 5년 만에 해냅니다. 모든 것을 더 빠르게, 더 효율적으로 하려는 문화가 있어요. 한국의 발전은 자신들만의 기술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미국의 기술을 따라하는 대신 독자적인 기술과 표준을 개발하고 유럽의 산업 모델을 모방하는 대신 완전히 새로운 산업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었죠.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의 목표가 현재의 성공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그들의 시선은 이미 10년, 20년 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양자 컴퓨팅, 우주기술, 바이오 혁명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 분야들이 다음 세대의 경제를 좌우할 테니까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한 노교수와 대화를 나눴어요. 그는 한국의 경제 발전을 직접 목격한 세대였죠. 1960년대만 해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어요. 1인당 GDP가 아프리카 최빈국 수준이었죠. 그런 나라가 60년 만에 세계 기술 강국이 되었어요. 이건 기적이 아니라 끈질긴 노력의 결과입니다. 그의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한국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라 명확한 비전과 실행력의 결과였던 겁니다. 비행기를 타고 런던으로 돌아오는 내내 한 가지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한계는 도대체 어디까지일까? 지난 3주 동안
저는 이 질문에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런 한계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게 아닐까요? 그들은 이미 우리가 아는 모든 상식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에도 한국은 더 빠르고 더 멀리 가고 있겠죠. 우리가 아직 상상하지 못한 미래를 향해서 말입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한때 세계 경제의 정점에 서 있던 일본. 그러나 지금 그들의 과거 영광은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기술 대국이라는 자부심에 갇혀 현실을 외면했던 그들 앞에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닌 선도자로 자리 잡은 한국이 나타났습니다. 일본 굴지의 전자 대기업에서 은퇴를 앞둔 한 남성. 그는 한국 출장에서 마주한 충격적인 현실 앞에서 스스로의 신념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평생 믿어왔던 일본의 우월함이 한국의 혁신과 도전 앞에서 얼마나 무력했는지 깨닫는 순간 그는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과연 그가 목격한 한국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일본이 놓쳐버린 기회는 무엇이었을까요?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카하시 유우타입니다. 올해로 59세, 일본 굴지의 전자 대기업에서 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은퇴를 앞두고 있는 저로서는 일본 경제의 전성기를 직접 경험했다는 사실이 여전히 자부심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입사했던 1980년대와 90년대 초반, 일본은 세계 경제의 중심이었습니다. 미국조차 일본 경제의 성장에 경계심을 가질 정도였죠. 당시의 전자제품, 자동차, 반도체 시장에서 일본의 이름이 빠지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 시절을 회상하면 저도 모르게 어깨가 으쓱해집니다. 일본은 단순한 경제대국이 아니었지 세계를 선도하는 강대국이었어. 그 자부심은 지금도 여전히 저의 의사결정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요즘 회사에서 자꾸 들려오는 한국이라는 이름이 저를 불쾌하게 만듭니다. 사내 회의에서 후배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장님, 최근 한국의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글로벌 시장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놀라운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저는 미간을 찌푸리며 그 말을 끊었습니다. 우리가 잠깐 방심했기 때문이지 일본이 본격적으로 움직이면 금방 따라잡힐 거야. 후배들은 말끝을 흐리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저는 그들의 미묘한 표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 말을 믿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회의 후 또 다른 후배가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부장님,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을 검토해보면 어떨까요? 요즘 그들의 혁신적인 기술과 빠른 시장 대응은 저희도 참고할 만한 점이 많아 보입니다. 그 말에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협력? 일본이 왜 한국과 협력해야 하지? 그들은 여전히 우리의 뒤를 쫓고 있는 나라일 뿐이야. 한국은 한때 일본의 기술을 따라하기 바빴던 나라였고 그 인식은 제 안에서 변하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 초반까지도 일본의 기술은 압도적이었고 한국은 그저 조립 기술을 발전시키는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제 세대에게 조립 기술의 나라라는 말은 한국을 설명하는 가장 정확한 표현이었죠. 최근 들어 한국이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는다는 소식이 자꾸 들려오지만 저는 그것을 그저 일시적인 현상으로 여겼습니다. 일본은 기술력과 경제 구조에서 여전히 월등히 우위에 있어 이런 생각이 저의 일관된 태도였습니다. 저는 늘 일본의 전성기를 자랑스럽게 떠올렸습니다. 도쿄 증시가 세계를 뒤흔들던 시절, 일본의 전자제품과 자동차는 전 세계 소비자들의 꿈이었죠. 메이드 인 재팬이라는 문구가 곧 품질과 신뢰의 상징이던 그때, 한국은 감히 일본의 경쟁자로 여겨질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에서 주요 고객사들을 방문하며 글로벌 시장 조사를 진행할 출장 일정이 잡혔습니다. 사실 이런 일은 주로 후배들이 맡아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저는 그 보고를 검토하는 역할에 익숙했습니다. 직접 발로 뛰는 자리는 오랜만이라 약간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정에는 다소 의외의 목적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출장 대상 국가들 중 하나로 한국이 포함된 것이었죠.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제 일정에는 한국 방문이 빠져 있었지만 어쩐지 불편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출장 첫날, 저는 동남아시아의 주요 고객사 중 하나를 방문했습니다. 회사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낯선 분위기가
저를 긴장시켰습니다. 회의실로 안내받아 자리에 앉자 고객사 담당자가 미묘한 표정을 지으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다카하시 부장님,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삼성전자의 디스플레이를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삼성이라는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된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애써 차분한 표정을 유지하며 물었습니다. 저희 제품은 오랫동안 귀사에서 사용되어 온 주력 디스플레이였지 않습니까? 삼성을 선택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 담당자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러운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삼성의 디스플레이가 성능 면에서 상당히 경쟁력을 갖췄습니다. 특히 최신 OLED 기술은 뛰어난 품질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가격 역시 더 합리적이라 판단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일 거야. 스스로를 다독이려 했지만 가슴속 깊은 불쾌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일본 제품이 늘 최고라는 자부심이 이런 식으로 도전받는 상황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방문한 또 다른 고객사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반도체 공급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고객사 담당자는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말했습니다. 저희는 삼성과 협력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최신 메모리 칩은 성능과 비용 면에서 매우 매력적입니다. 저는 놀라움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삼성이 일본 반도체를 대체할 정도라 생각하십니까? 그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예, 현재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일본 제품도 여전히 우수하지만 삼성이 제안하는 기술력과 효율성은 점점 더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속이 쓰렸습니다. 일본이 항상 세계 최고라고 믿었던 제 자부심에 금이 가는 듯한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겉으로는 여유로운 척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잠시 주목받고 있을 뿐입니다. 일본의 기술력은 여전히 독보적입니다. 그러나 제 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출장의 하이라이트는 글로벌 전시회였습니다. 세계 각국의 기업들이 자사의 신기술과 제품을 선보이는 자리였죠. 저도 이번 전시회를 통해 일본 제품의 위상을 확인하고 우리 기술의 우수성을 자랑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시장에 도착한 순간 제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가장 큰 부스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일본 기업이 아니라 삼성과 현대였습니다. 부스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최첨단 기술 시연과 세련된 프레젠테이션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전시된 제품 중에는 일본에서도 개발 중인 기술이 있었지만 한국 기업들이 이를 훨씬 더 완성도 높게 구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디스플레이 기술은 일본이 주도했던 분야인데 이제는 완전히 그들이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전시회를 마친 뒤 저녁에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저는 일부러 술을 몇 잔 마신 후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이 조금 성장했다고 해도 일본을 넘어설 수는 없어. 기술력은 우리 것이 더 뛰어나고 그들의 성공은 잠깐일 뿐이야. 하지만 동료들의 반응은 이상했습니다. 모두들 미소만 지을 뿐 제 말에 적극적으로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출장에서 돌아온 후 회사의 경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가자마자 테이블 위에 놓인 보고서가 눈에 띄었습니다.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일본과 한국의 경쟁력 비교라는 제목이었죠. 평소 같으면 그런 보고서를 대충 훑어보고 넘겼겠지만 이번에는 어쩐지 자세히 읽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보고서는 일본 경제의 현재 상황을 명확히 진단하고 있었습니다. 엔저는 초기에는 수출 대기업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제공했으나 현재는 실질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큰 부담을 지고 있으며 내수 경제는 활력을 잃고 있다. 저는 엔저가 일본 경제를 지탱해주는 중요한 요소라고 믿어왔습니다. 수출 대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일본 엔화의 약세 덕분이라고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고서는 이 믿음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하지만 회의 중 발표가 시작되자 저는 불편해졌습니다. 발표자는 일본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 내수 경제의 침체, 그리고 한국과의 경쟁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현재 한국은 내수와 수출의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경제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수출 중심의 대기업 의존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발표자의 목소리가 제 자존심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부문의 경쟁력 약화에 대한 설명이 이어질 때 저는 차마 눈을 들 수 없었습니다. 일본의 중소기업은 원자재 수입 비용 상승과 내수 시장 침체로 인해 도산 위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중소기업은 정부의 지원과 유연한 경영 방식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순간 화가 났습니다. 일본의 중소기업들이 그렇게 무능하단 말인가? 대기업들이 성장하면 자연히 중소기업도 따라오는 법인데. 하지만 속으로는 보고서에 나온 데이터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는 한국의 경제 구조가 상세히 분석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내수 수출 균형 성공 사례라는 문구가 저를 찌르는 듯 했습니다. 한국은 내수 경제를 기반으로 한 소비 증대와 수출 시장 확장을 동시에 이루고 있다. 저는 그 문장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일본은 오랫동안 내수보다 수출에 의존해왔습니다. 엔저가 이를 뒷받침해 주었고 일본 경제의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는 이 전략이 한계에 도달했음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동료들과 간단히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동료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부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한국 경제가 정말 놀랍습니다. 보고서를 보니 일본이 생각보다 많이 뒤처진 것 같아서 걱정됩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데이터는 잔인할 정도로 명확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고 그 빈틈을 한국이 채우고 있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자동차, 전자기기 같은 핵심 산업에서 한국의 성장이 두드러졌습니다. 잠들기 전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불안감은 단순한 우려가 아닐지도 모른다. 정말로 일본이 과거의 영광을 되찾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내가 처음으로 인정하는 걸까? 그 질문은 저를 괴롭혔습니다. 한국 출장을 준비해 주십시오. 상사의 말이 끝난 순간 저는 속으로 깊은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이번 출장은 회사 내부 보고서와 연계된 결정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 가능성을 직접 확인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전략을 수립하라는 명령이었죠.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처음으로 마주한 것은 인천공항의 거대한 규모와 세련된 시설이었습니다. 공항 내부는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으며 모든 동선이 잘 짜여 있었습니다. 일본의 나리타 공항과 비교하면 훨씬 더 세련된 느낌이었죠. 저는 무심코 주위를 둘러보다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공항 하나 잘 만들어 놓았다고 나라 전체가 성장한 건 아니겠지. 그렇게 제 자신을 다독이며 공항을 빠져나왔습니다. 차량을 타고 호텔로 이동하는 동안 서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시 전역에 고층 건물들이 즐비했고 도로 위를 달리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동료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부장님, 요즘 한국에서는 전기차와 친환경 교통수단이 대세라고 합니다. 저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첫 미팅 장소인 한국의 한 대기업 본사로 향했습니다. 사무실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로비는 유리와 금속으로 구성된 미래적인 디자인에 디지털 스크린이 실시간 데이터를 표시하며 생동감을 주고 있었습니다. 미팅은 예상보다 훨씬 더 짜임새 있게 진행되었습니다. 한국 측 담당자들은 주제를 명확히 정리했고 발표 자료는 간결하면서도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성과를 강조하며 일본의 기술과 비교하지 않는 점도 특이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기술을 기반으로 성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발전이 지속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제 말투에는 은연중에 권위적인 태도가 배어 있었습니다. 일본식 회의에서는 흔히 통하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한국 측 담당자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고도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대답했습니다. 일본 기술이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희 기술도 충분히 독립적입니다. 일본과의 협력 역시 상호 이익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의 대답에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이 정도로 젊은 담당자가 이렇게 유연하게 대답할 줄은 몰랐거든요.
보통 일본에서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기 전에 상사와 의견을 조율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젊은 직원들이 직접 나서서 논의하고 결정을 이끌어내고 있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건가? 저는 속으로 의문을 품었지만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이며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미팅이 끝난 후 동료와 함께 로비를 나오며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술력은 조금 따라왔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수준 차이는 여전하지. 하지만 동료는 미묘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부장님, 오늘 미팅에서 본 것만으로도 생각보다 발전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좀 더 열어두는 건 어떨까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출장 두 번째 일정으로 삼성전자로 향했습니다. 첫날의 미팅에서 한국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와 탄탄한 준비성에 놀랐지만 오늘은 다를 거라고 믿었습니다. 일본이 전자제품 시장에서 오랫동안 세계를 선도해왔기 때문에 삼성이 아무리 성장했다고 해도 일본의 기술력에는 미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죠. 삼성 측 발표는 명확하고 간결했습니다. 발표자는 초반부터 일본 기업들과의 기술 격차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수치와 데이터로 일본을 이미 넘어섰다는 사실을 은연중에 강조했습니다. 현재 저희는 전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성능 메모리와 AI 칩 분야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며 미래 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발표자의 말은 담담했지만 저에겐 무척 날카롭게 다가왔습니다. 다음 일정으로 현대자동차를 방문했습니다. 전기차와 수소차 분야에서 현대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직접 확인할 기회는 없었기에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자동차에 도착해보니 분위기부터 일본 자동차 기업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전기차의 시승 경험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가속 성능과 조향, 정숙성까지 모든 면에서 일본의 전기차를 능가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차 내부의 인터페이스도 직관적이고 혁신적이었죠. 특히 수소차 모델을 보며 저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한 중소기업을 방문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중소기업을 대기업의 하청업체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여기서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저희는 대기업과 경쟁하기보다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대표가 말했습니다. 그는 AI를 활용해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 지원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었는데 그 혁신성과 접근 방식에 놀랐습니다. 저는 호텔 로비에서 짐을 정리하며 지난 며칠 동안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삼성이 보여준 압도적인 기술력, 현대자동차의 혁신적인 비전, 그리고 한국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의 열정적인 모습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 인상은 긍정적인 감탄보다는 묘한 박탈감과 자괴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었습니다. 한국 출장 동안 접했던 모습들은 제가 일본에서 익숙하게 보던 풍경과 크게 달랐습니다. 특히 청년층의 활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고 많은 젊은이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세계 시장에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스타트업 인큐베이터에서 만났던 한 청년이 떠올랐습니다. 저희는 현재 유럽 시장을 타겟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실패하면 다시 도전하면 됩니다. 한국에서는 그런 환경이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그의 당당한 목소리는 제가 일본에서 듣던 청년들의 푸념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었습니다. 일본의 젊은 세대는 갈수록 좁아지는 일자리와 끝없이 치솟는 생활비에 시달리며 현실에 타협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부는 심지어 야미바이토 같은 불법적인 활동에 내몰리고 있다는 점을 저는 불편하게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야미바이토, 어둠의 아르바이트. 최근 일본에서는 불법 보이스피싱이나 소규모 범죄, 조직에서 모집하는 이런 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보고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희망을 잃고 불법적인 활동으로 내몰리는 사회적 현실은 제가 늘 회피해왔던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같은 또래의 청년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뛰어들며 자신의 가능성을 펼치고 있었죠. 출장 마지막 날, 짧은 자유시간이 주어져 저는 서울의 종로 거리를 걸었습니다. 거리에는 활기 넘치는 직장인들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쇼핑을 즐기고 골목마다 풍기는 음식 냄새 속에서 여유롭게 식사를 하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니 문득 일본이 떠올랐습니다. 일본에서도 외국인 관광객이 늘고 있다는 소식은 자주 들립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일본에서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고가의 메뉴와 상품을 소비하며 충분히 저렴하고 훌륭하다고 평가하는 반면 정작 일본 현지인들은 700엔짜리 점심 한 끼를 놓고도 고민하는 모습을 자주 보곤 했습니다. 인바운드 소비라는 이름 아래 외국인과 자국민 간의 소비 격차가 뚜렷해지는 현실이 종종 논란이 되기도 했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외국인 관광객뿐 아니라 현지 직장인들 역시 거리 곳곳에서 음식과 물건을 구매하며 삶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보여주는 여유와 활기가 낯설면서도 부러웠습니다. 여기서는 모두가 같은 환경에서 소비를 즐길 수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 거리를 걷다 보니 도심 곳곳에 자리 잡은 스타트업 간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젊은 창업자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거리를 채운 열정과 활기는 일본에서 제가 익숙하게 보던 풍경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동안 출장 내내 보고 느꼈던 한국의 모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무시하려 했던 제 자신이 어리석게 느껴졌습니다. 일본 대기업에서 일하며 저는 항상 위계 질서와 복잡한 의견 조율을 중요시해왔습니다. 모든 결정은 수많은 회의와 상사들의 승인을 거쳐야 했고 그 과정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사라지기 일쑤였죠. 그런데 한국 기업들은 달랐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빠르게 실행에 옮기는 모습을 보며 일본과의 차이를 절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은 일본이 놓친 기회를 잡았다. 보고서에서 읽었던 이 문장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부정하고 싶었지만 이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새로운 기술과 시장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며 일본이 과거에 누렸던 세계적 위치를 차지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일본은 왜 멈춰버린 걸까? 과거의 영광에 매달려 변화의 필요성을 외면했던 일본의 모습이 떠오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깨달음이 제게 변화의 첫걸음을 내딛게 할지도 모른다는 희망도 느껴졌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온 첫날 아침, 저는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출장 중 보고 느꼈던 것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변해야 한다, 이 생각이 제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동료들이 제 변화를 이해할 수 있을지, 제 의견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사내 회의실에 들어서자 익숙한 동료들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모두들 출장에서 돌아온 제 보고를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한국 출장에서 많은 것을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제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단호했습니다. 한국은 일본을 따라잡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동료들의 표정에는 놀라움이, 몇몇에게는 의구심이 스쳤습니다. 그동안 제가 끊임없이 한국을 평가절하해온 사람이었기 때문이겠죠. 그들은 수출에 의존하지 않고 내수 경제를 안정적으로 성장시키며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완벽히 구축했습니다. 그 결과 젊은 세대가 창업과 혁신에 뛰어들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배운 점들을 하나씩 설명할 때마다 동료들의 얼굴에는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은 메모를 하며 진지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발표가 끝난 뒤 한 동료가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다카하시 부장님, 그래서 저희가 한국으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경쟁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변화하고 혁신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말을 하면서도 제 안에서는 약간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 메시지가 전해질 수 있을까? 하지만 더 이상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일본은 변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큰 도태를 피할 수 없을 테니까요.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쿄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강한 경제적 기반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과거의 틀에 갇힌 한계도 명확히 보였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변화와 혁신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길은 새로운 도전에 응답하고 배울 점은 배워야 하는 용기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한국을 무시했던 과거에 제가 부끄럽습니다. 이제는 그런 태도를 버리고 배워야 할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미래는 과거의 자부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받아들이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저 역시 이 깨달음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